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명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홍명수 인사이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26년 7월 15일 이때 미리 작성을 해둔 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한 달 전에 이 내용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차익 실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다. 라는 거를. 자, 일단 오늘 주제는 제이커브랑 솔로 역설이라는 그런 이론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주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질문이냐? 이겁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인공지능으로 돈 벌었다는 기업이 크게 눈에 안 보이냐? 이런 겁니다. 이게 보여야, 인공지능으로 돈 벌었다는 기업들이 많이 보여야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기업들도 많아질 거고,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돈 벌었다는 기업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라는 겁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반대로 인공지능을 직접 이용하는 기업들 중에는 내가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기업도 별로 없고, 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밝히는 기업도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제조업 기업들 중에는 딱히 뭐 내가 인공지능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고 있어라는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하면,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인 제이커브랑 솔로 역설, 이걸 알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이커브랑 솔로 역설을 주제로 가져온 거예요. 먼저 우리 솔로 역설부터 말씀드릴게요. 솔로 역설은 저기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라는 말에서 출발한 이론입니다. 이분이 로버트 솔로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고령이시죠? 이미 타계를 하셔가지고, 네, 이미 타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솔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16세에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교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죠. 이 천재분이 1987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컴퓨터 시대는 통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온 세상에 다 보이는데 이상하게 통계에만 안 보인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하게 되었냐? 이런 배경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이때 1987년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여러분 이 컴퓨터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연배가 조금 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컴퓨터 기억하실 거예요. 뭐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MS-DOS 사용하고 플로피 디스켓 놓고 그거 기억나시죠? 이때예요, 딱. 1987년, 뭐 80년대 이때는 IBM이나 애플이 이제 막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MS-DOS, 이거 아실 거예요. 명령어 입력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운영체제. 컴퓨터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튼 뭐 이런 게 막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개인용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 박사 눈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개인용 컴퓨터가 곳곳에 막 보여요. 너도 쓰고 얘도 쓰고 쟤도 쓰고 그런데 업무에 활용도 하는데 이상하게 통계에는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뭐 생산성이 높아졌다, 뭐가 되게 좋아졌다 이런 통계에는 잘 안 잡힌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왜냐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뭔가 좀 업무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유가 컴퓨터를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 컴퓨터가 업무 과정 전체의 속도를 끌어올리질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홍명수가 만약에 한시간에 1개를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시간에 1개.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동안 총 8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하루에 1시간에 2개를 할 수 있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개 하던 일을 저는 4시간 만에 8개를 할 수가 있겠죠. 제 생산성은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만약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 능력이 2배가 높아져 가지고 하루에 끝내야 되는 작업을 4시간 만에 끝내버렸다고 해볼게요. 근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홍명수는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 홍명수를 잘 이용해야겠죠. 제가 4시간 만에 하루치 일을 다 끝냈으니까 남은 시간에는 다른 걸 시키든지 아니면 업무를 더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다른 업무를 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더 주든지 이런 행위를 안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냥 일 빨리 끝난 사람, 일 빨리 끝내고 노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 들어와서 이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진 대로 빨라진 거에 맞춰서 업무 과정을 전부 다 재편하거나 아니면 조직 시스템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제가 좀 쉽게 말해 볼게요. 만약에 어, 가나다라는 업무가 있어요. 가나다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 나, 다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홍명수는 이 가 업무를 하고 있어요. 홍명수가 가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 김계동이가 나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상하게 홍명수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한 2배나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8시간에 이제 8개 해야 되는데 저는 4시간 만에 8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한 거죠. 2배 정도 빨리 한 거죠. 일을 2배 정도 빨리 해서 이제 김계동이한테 넘겼어요. 김계동이가 나 업무를 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데 김계동이는 아쉽게도 업무를 빨리 못 하는 거예요. 얘는 아직 컴퓨터한테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업무 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가나다를 모두 진행해야 가나다라는 최종 결과물이 나올 텐데 홍명수만 혼자 빨라봤자 뭐예요? 아, 그쵸. 나하고 다 해서 이전하고 똑같이 업무 속도가 걸리고 여기서 병목이 발생하면 저 혼자 빨리 해봤자 업무 전체 속도는 안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 뭐 인터넷이라는 기술, 이런 게 새롭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업무 전체에 적용하고 조직 전체에 적용해서 모든 속도를 한 번에 다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생산성이라는 거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커브 곡선으로 만들어서 표현한 게 뭐다? 제이커브입니다. 제이커브. 이런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을 업무 전체에 적용시키고 뭐 조직 전체에 적용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업에 도입하는 거 할 때는 비용이 들겠죠. 뭐 인공지능 사용 비용도 있고 도입 비용도 있는데 비용을 들였는데 이상하게 들이자마자 효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업무 전체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직 전체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뭐 쉽게 말해서 20대인 사원하고 50대인 부장하고 전부 다 인공지능을 똑같이 다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제이콥에서 뭐냐? 딱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기술이 새롭게 나와도 초기 도입기에는 생산성이 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도입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기업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업에 적응하고 이걸 업무에 다 넣고 해야지 그때서야 생산성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 전환기를 거치면 그때부터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제이커브라는 겁니다. 이게 제이커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어느 시기냐면 딱 이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나 뭐 인공지능 기술 같은 거를 이제 막 기업에 도입했는데 제이코브의 이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나 인공지능 도입해서 돈 많이 벌었어. 나 인공지능 도입해서 생산성을 크게 높였어. 뭐 이런 기업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지금이 딱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정의가 되었죠.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돈을 벌려면 인공지능 기술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업무에 어떻게 도입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교육하고 어떻게 조직을 재설계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만약에 이걸 문제라고 인지를 했다면, 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업도 돈을 벌겠죠. 그렇겠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업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전기를 만드는 기업이 돈을 벌고, 물이 없으면 물을 만드는 기업이 돈을 벌고, 반도체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돈을 벌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업이 돈을 법니다. 이게 우리나라래. 이게 이 시장의 논리예요. 그렇다면 이 제이커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업은 어디냐? 이게 진짜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저는 7월 15일에 어떤 기업을 말했냐면 팔란티어를 말씀드렸죠. 팔란티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기업입니다. 팔란티어.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투자를 한다. 그리고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조금 공부를 했다라는 분들은 팔란티어를 다 알고 계실 텐데, 팔란티어 최근까지만 해도 팔란티어 한 이때까지만 해도 8월 초까지만 해도 7월 말까지만 해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200불 가까이 갔다가 120불 정도까지 하락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를 매수한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제 구독자분들은, 아, 이제 이게 제이커브가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제이커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은 팔란티어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미 알고 기록하고 공부하고, 그때 당시가 이 구간이었죠. 이때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쭉 상승했죠. 그래서 제 네프콘 구독자분들은 아마 30에서 40% 정도 수익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미리 공부한 효과가, 그리고 세상의 흐름, 문제 이런 걸 파악하는 효과가 이렇게 진짜 수익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얘네는 이미 먹고 빠졌구나. 그럼 이제 투자하면 안 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이커브라는 거는 제이커브 그리고 솔로 역설 같은 문제점을 맞닥뜨리는 기업은 이제 막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막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실적도 앞으로 점점 더 크게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저는 팔란티어라는 기업 이제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이미 많이 올랐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지금 당장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죠. 신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 성향에 맞춰서 내가 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뭐 다시 오르면 좋고 떨어졌다 올라도 좋고 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 팔란티어 주목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걸 미리미리 공부해 둔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자, 일단 뭐 어쨌든 팔란티어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볼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텐데, 팔란티어는 쉽게 말하면 기업의 데이터를 엮어주는 기업 그런 역할을 해줘요.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홍명수라는 사람이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냐면 이 생수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뭐 뚜껑이 몇 개가 있냐라는 데이터, 그리고 물병, 플라스틱 물병이 몇 개가 있냐라는 데이터, 또 여기 안에 있는 생수, 이 생수를 하루에 몇 밀이나 생산할 수 있냐,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생수를 생산하다가 갑자기 어떤 차질이 생겨서 이 물병이 되게 모자라요. 이 물병 재고가 모자라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알았을 때, 아, 그러면 이 물병 생산은 얼마나 멈춰야 되지? 그리고 이 물의 생산은 얼마나 멈춰야 되지? 이런 계산이 바로 딱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각자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별 쓸모가 없고 얘네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 건지, 어떻게 내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정을 최적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데이터 각각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공정을 최적화시켜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걸 팔란티어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 뚜껑이 몇 개가 모자라면 얘네 물병하고 물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돼. 혹은 뭐 이 물병이 남아 돌면 뚜껑은 얼마나 더 생산을 해야 돼. 이런 걸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팔란티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흩어진 데이터들을 팔란티어가 한데 묶어서 공식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게 사실 팔란티어가 인공지능 이전부터 하던 작업이었어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부터 팔란티어가 해오던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는 애가 탄생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이 작업에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최적화를 쉽게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팔란티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팔란티어 서비스를 누가 이용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뭐 요즘에 이용한 게 아니라 2022년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랑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거의 뭐 2026년에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고 팔란티어랑 되게 협업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게 왜 HD 현대가 이렇게 이용을 하냐면 기업이 어떤 공정을 최적화시키고 기업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거냐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HD 현대가 팔란티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팔란티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실적을 이제 여러 가지 말하기보다는 이 이미지 하나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룰 오브 40이라는 그런 건데 룰 오브 40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간 매출액 성장률, 연간 매출액 성장률에다가 수익성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거를 더했을 때 40 이상이 나오는 기업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다.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게 룰 오브 40이라는 그런 공식입니다. 공식인데 이게 40 이상이 넘어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률이 좋고 실적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룰 오브 40을 넘어가는 기업들 중에 팔란티어는 40이 아니라 155를 달성했고 155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팔란티어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기업들은 삼성, 뭐 CSMT, SK하이닉스 같이 최근 메모리 기업밖에 없어요.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메모리 기업밖에 없고 그 바로 밑으로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없어요. 엔비디아나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업들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수혜주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팔란티어가 껴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고. 근데 이 팔란티어가 더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얘네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기업처럼 대규모 투자도 안 하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처럼 몇백 쪽씩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을 굉장히 잘 버는데 잘 쓰질 않습니다. 쓰질 않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잘 모으고 잘 지킵니다. 현금이 있다는 거는 요즘같이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 되죠. 얘네가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부채를 질 필요도 없고 부채가 없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뭐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오히려 투자가 많이 필요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좋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팔란티어는 이제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문제가 되는 뭐 J커브 이런 초입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이런 서비스 사업에서 돈을 아주 아주 잘 벌고 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물가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돈이 많이 부족한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이런 시기에는 돈을 잘 벌고 모으고 지킬 수 있는 팔란티어가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글의 요지였습니다. 제가 그 팔란티어 말고 다른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추천을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수익이 꽤 많이 났죠. 네,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제 구독자분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을 꽤 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수익을 냈던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기업이 실적이 좋다, 뭐 기업이 사업이 잘 나간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도대체 왜 성장하냐, 왜 어떻게 매출액을 늘리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 시장이 이 기업을 왜 원하냐, 뭐 이런 배경 같은 걸 같이 분석하고 이 기업의 전체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를 쓰고 있고요. 이 콘텐츠들이 실제로 돈 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홍명수 인사이트 이거 네이버 메이트에도 제 선정이 되었고 20만 인용되었다는 게 실제로 콘텐츠가 가치가 있어서 네이버 검색 결과에 인용이 되었다는 거죠. 뭐 이런 정보를 제 네프콘 구독자분들은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인공지능 시대에 그 쓰레기 같은 데이터, 이거를 슬롭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슬롭 그런 콘텐츠들만 보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얘네 믿고 투자하시면은 전부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해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이 더 올라간다. SK 하이닉스 뭐 4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이런 말 하던 그런 콘텐츠가 다 인공지능 쓰레기 데이터, 슬롭 데이터예요. 이런 거 말고 저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이 조심하셔라. 이제 슬슬 팔고 좀 미국 증시로 옮겨야 되지 않냐라는 말 하는 게 저같이 사람이 쓰는 콘텐츠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작성하는 콘텐츠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돈 벌려면은 사실 사람이 쓰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관점이나 인사이트를 접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꽤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이미 뭐 구독료에 한 10년치, 20년치 그건 다 뽑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홍명수 인사이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의 계좌를 위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